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오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최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계획표를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한 정재현 가천대 의대 예방약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을 저희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 11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방역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방역을 완화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적인 완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많은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 조치를 크게 나눠보면 영업 제한이 있고요. 사적 모임 제한이 있고 집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 가지 조치들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조치부터 일단 풀어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3단계에 걸쳐서 1단계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 그다음에 이때까지 영업을 하실 수 없었던 지역에 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두는 조치가 계획이 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집합 제한이 해제가 되고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사적 모임 제한까지 푸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과정 중에서는 방역 상황이 좋지 않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주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방역 상황이 안정된 상태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1단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기준이 너무 많으면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적 모임 제한도 수도권은 10인, 비수도권은 12인으로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장소에 따른 개별적인 조치 같은 것들을 최대한 통합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간결해지면서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계적 거리두기 기본 방향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패스가 도입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 이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란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도입이 됐어요, 선생님. 네,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 확진자와 중환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마련한 것이 첫 번째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유행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잠깐 멈추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1단계 조치를 통해서 많은 영업장들, 특히 감염의 위험성이 높았던 영업장들의 영업이 재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재개되는 업장, 그다음에 집합 금지를 해제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그리고 지금은 방역 패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방역 패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 접근을 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신 패스, 방역 패스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될까요? 네, 우리나라의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음. 백신 패스의 개념으로 적용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백신 패스라는 제도가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형태로 제시가 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패스의 도입 없이도 접종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백신 패스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적은 편이고요. 음. 기본적인 원칙은 이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지역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을 하게 되는 수단에서 안전망으로서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소 같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았던 지역들에 대해서 한 몇 달 정도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지역에서의 방역 관리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음. 재평가를 통해서 정책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주간 이제 3번 개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백신 패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6주라고 하는 것은 최소 기간에 가깝고요. 우리가 음. 4주 시행을 하고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치는데 그동안 유행 상황들이 조금 심각해진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의 진입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작용 위험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못 맞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방역 패스라는 것이 백신 접종 증명과 PCR 음성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CR 음성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검사를 하셔서 매우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위험 시설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백신의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의 우려가 있어서 접종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접종을 못하는 이유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서 백신 패스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패스나 방역 패스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높은 접종률이 필요한데, 그 접종률을 기반하는 것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안전성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데이터로 제시해 드릴 수 있게 백신 안전성 위원회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백신의 인과관계, 특히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를 좀 합리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계획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코앞에 두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해외 사례를 보면은 확진자가 이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접종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도 다 어쨌든 고려를 하신 거죠. 네, 단계적인 일상회복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고요. 그런데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의 측면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도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조금 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준비할 시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행의 규모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협에서는 이제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만약에 확진자가 이제 방역 상황이 감당할 정도로 되지 않고 정말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한다면 또 다시 중단시키고 거리두기를 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는 걸 고려 또 하신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면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때까지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이 매우 적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감염이 가능하신 분들의 숫자, 그리고 남아있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어느 정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속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너무 급격한 유행이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킷 브레이커 아니면 비상계획 같은 것들이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치료제 시판과 준비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공급선을 다양하게 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필요한 물량이 도착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경구용 치료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머크사의 계약 물품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다양한 경구용 치료제를 좀 폭넓게 확보를 해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환자로 갈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넉넉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